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부터는요, 판서의 끝판왕 공저자이신 저희 김동훈 선생 모시고 2차 수업 실현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일단 총 5에서 6차시 정도를 나눠서 지금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은 판서의 끝판왕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2차 시험에 관한 개괄적인 내용들이나 사항들을 김동훈 선생님 경험에 비추어서 말씀을 해드릴 겁니다. 모쪼록 2차 시험까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 지으시고 싶으시면 강의 소홀히 듣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좀 체크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모 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동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방금 김쌤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판서의 끝판왕 이 책이 지닌 이제 특징과 그 구성 내용 그리고 활용 방법에 초점을 둬서 세 차시 분량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연속해서 계속 올라갈 거거든요, 영상이.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꼭꼭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등역사 판서의 끝판왕 공저자 김동은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방금 김쌤께서 소개해 주셨듯이 이제 판서의 끝판왕이라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실 이제 2차 시험에 관련해서 특히 수업 실현에 관련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이제 판서의 끝판왕이 지닌 특징 그리고 구성 요소 그리고 판서의 끝판왕을 활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는 이제 한 차시, 두 차시 분량으로 이제 한 차시는 이제 판서의 끝판왕이라는 책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어떤 특징이 있길래 이 판서의 끝판왕이 수업 실현에 도움이 될지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판서의 끝판왕이 가진 구성 요소,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시에서는 이제 판서의 끝판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마주하게 될 2차 수업 실현에서 실제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리고 지금 스터디를 조직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2차 스터디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차시 시작하겠습니다. 저 먼저 이렇게 선생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생님들, 판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네,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저는 그 판서가 중요한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로 제한된 시간 안에 교사로서의 지식의 구조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지식의 구조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판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치르게 될 2차 수업 실현은 제한된 시간 안에 전개가 되는 시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15분에서 약 20분 정도 진행되는 이 수업 실현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포텐셜을 최대로 끌어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그냥 말로만 끝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 수업을 주도하고 있고 학생들과 함께 소통하며 지금 학생들에게 핵심 요소를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분명히 이 판서라는 이 수단이 필요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2차 수업 실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시험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앞에 이제 평가위원 분들께서 앉아 계실 건데요. 이 평가위원 분들께서는 이제 현직에 계신 선생님들이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수업을 하실 때 이 수업의 맥락이 존재하는지, 이 수업을 선생님께서 이해하고 수업을 하고 계신지를 다 꿰뚫어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판서를 직접 하시면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면 스스로가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내용을 수업을 했고 그 다음 차시에서는 이 내용을 수업할 거다라는 부분을 판서를 통해서 드러내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퇴장하셔도 판서는 고스란히 남아있게 됩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내용이 사실상 2차 수업 실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앞에 계신
평가위원 분들께서도 이제 사람이시다 보니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긴장하시면 말이 굉장히 빨라지시게 되거든요. 지금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람 말이 빨라지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듣기 어려운데 그 사람 말까지 빨라버리게 되면 중간중간 놓치는 요소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직접 말씀하시면서 판서를 기록해 놓으면 선생님들께서 퇴장하셔도 평가위원분들께서 그 내용을 보고 채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번째 요소를 보고서라도 꼭 판서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판서의 끝판왕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최신 교육과정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금 공부 개정 교육과정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 이 학생들은 이미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배우고 있고요. 이 학생들은 내년부터 이제 중3에 올라오게 되면 2015 교육과정을 배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미 공부 개정 교육과정은 끝났기 때문에 최신 교육과정인 2015 개정 교육과정,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에 해당할 거고요. 2018 개정 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에 해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최신 교육과정을 분명하게 숙지하셔서 여러분들께서 판서를 구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판서의 끝판왕에 이 내용이 담겨 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출 주제와 출제 예상 주제를 함께 수록했습니다. 과거는 현재 이정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역사를 공부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1차 시험에서 역사 교육의 목적 정말 줄기차게 많이 외웠을 텐데요. 그거를 떠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출 주제를 꼭 살펴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출된 주제들이 어떤 내용이고 앞으로 그럼 출제될 주제는 무엇인가, 이 부분에 집중하셔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판서의 끝판왕도 역시 여러분들께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으셔도 출제된 주제가 무엇이고 앞으로 출제될 주제가 무엇인지 다 수록을 해놨습니다. 세 번째로 2차 수업 실현에 최적화된 책입니다. 물론 현직 선생님들께서도 이 판서의 끝판왕 책을 사서 보시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선생님들 이제 쓰시라고 저도 열심히 쓴 책인데 너무 감사하게도 현직 선생님들께서도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실제 가장 중요한 목적은 2차 수업 실현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 요소가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내용이 색깔로 표시되어서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의 흐름이 이제 일목요연하게 요약되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직접 하나하나 이 핵심 요소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머리 싸매며 고민하지 않으셔도 이 내용을 보시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출제 예상 활동을 반영했는데요. 이 활동들은요, 제가 여기에 실어놓은 활동들은 제가 작년에 실제 출제될 법한 예상 활동 주제들도 실어놨고요. 지금 현직에 올라와서 지금 보니까 실제로 수업을 하게 되는 활동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도 같이 실어놨습니다. 이 활동들 보시면서 실제 수업 현장에서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2차 시험에 이런 주제가, 이런 활동들이 출제될 수 있겠구나 라는 점을 캐치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판서의 끝판왕 구성입니다. 먼저 이 판서의 끝판왕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같이 언박싱 한번 해볼까요? 이 옥색 이제 표지 여시면요, 두 가지 또 테마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가 이제 판서의 정석이고요. 두 번째가 판서의 실전 연습이라는 테마입니다. 첫 번째로 판서의 정석은 김쌤께서 정말 고생하셔서 쓰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서의 기본적인 이제 원리,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의 내용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비교하여 나타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판서 내용만 주르륵 읽는 것보다 일단 교과서 핵심 요소부터 확인하시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 판서의 정석부터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기출 주제와 출제 예상 주제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판서의 정석에서 이제 실제 교과서에 실린 요소들을 빠짐없이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두 번째 판서의 실전 연습으로 들어갑니다. 이 판서의 실전 연습은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 역사 내용 요소에 따른 판서 내용 그리고 학생 활동 구성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해당 제가 말씀드렸던 판서 내용 그리고 실제 학교 수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학생 활동들을 확인하신 후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시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신다면 이 내용 토대로 그렇다면 이 내용을 조금 더 재구조화해서 어떻게 출제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 주제에 따라서 이 활동이 출제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주제와 가장 밀접하게 출제될 수 있는 활동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주제와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선생님들께 이제 판서의 끝판왕이라는 책이 지닌 특징과 그 구성 요소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판서의 끝판왕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이제 판서의 끝판왕에 어떤 내용이 실려 있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가장 먼저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 책을 구입하시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내용이 이 목차 부분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판서의 정석과 판서의 실전 연습에 관련된 부분이 이제 나타나 있고요. 이제 판서의 정석 부분에 들어가서 이제 판서의 원리를 보면요. 이제 김쌤께서 이제 구조화해서 이렇게 잘 실어 놓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면서 판서라는 게 이런 거고 판서를 실제 구획하고 판서를 구획된 내용에 따라서 판서를 진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기본 지식을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서의 모든 구조와 판서의 기본 내용을 익히셨다면 다음으로는 이 꿀팁을 활용하셔서 직접 판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판서 꿀팁은요. 제가 작년에 준비했을 때 그 경험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 현장에 와서 학생들과 부대끼면서 수업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실제로 강조가 되고 있구나 라는 부분을 반영을 해서 써봤습니다. 첫 번째로 강의식 수업 판서와 학생 중심 활동 판서 영역은 반드시 구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작년에 제 경험을 비춰서 되돌아보면 이 강의식 수업 판서랑 학생 중심 활동 판서가 아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선생님의 강의도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은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보는 사람은 이 내용이 어떤 수업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판서의 정석에 나타난 판서의 원리 기본 파트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판서의 내용 요소와 그리고 학생활동 영역을 구분해서 꼭 판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빈칸을 이용한 판서로 이제 형성평가의 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실제 학교 현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제 특히 강의식 수업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 빈칸을 단순히 그냥 빈칸만 쳐놓고 교사가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답을 통해서 학생들이 답변한 내용을 이제 빈칸에다가 집어넣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어떻게 2차 수업 실현에다가 적용을 시킬까요? 네, 맞습니다. 분명히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제 자료가 주어질 거고 그 자료를 활용하도록 이제 아마 수업 실현 조건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나타난 핵심 요소를 선생님들께서 판서로 미리 박스를 쳐 놓으시고요. 이제 학생과 활동하는 그 내용의 답안을 이제 그 색분필로 판서를 하시면서 이제 형성평가를 통해 내가 지금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도적으로 수업을 하지만 학생의 답을 곳곳에서 끌어내서 나는 지금 내가 수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자신감 있게
수업 실현 현장에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김쌤께서도 많이 강조하셨던 내용인데요. 자료 활용이라는 측면을 색깔펜으로 표시에 명확하게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색깔펜, 즉 색분필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분필 활용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 하시는 선생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단언코 색분필이 실제 수업 현장에 있다면, 수업 실현 현장에 있다면 무조건 활용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면 저희도 사람이고 평가위원 선생님들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글자로 계속해서 쓰다 보면, 그것도 수험생이 한두 명도 아니고 열 몇 명, 스물 몇 명이나 되는 이런 선생님들의 수업을 계속 보시다 보면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색깔펜으로 표시해 놓는 부분들이 눈에 띌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자료의 조건에서 주어지는, 즉 조건에서 주어지는 이 자료 활용이라는 측면은 내가 이 자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수단이 바로 색분필입니다. 그래서 꼭 색분필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분명히 이런 질문을 주실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쌤, 근데요, 색분필이 없으면 어떡하죠? 네, 실제로 제가 작년에 수업 실현 현장에 들어갔을 때 색분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색분필이 없으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 한 가지 하얀색 분필으로 덧칠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굵은 글씨처럼 보일 수 있도록 덧칠해서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했고요. 색분필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학생 중심 활동에서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꼭 만들어 두시기를 권합니다. 우수 사례를 제시하는 방법은 정말 많은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잘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잘하는 애들 칭찬하는 건 누구나 잘할 수 있죠. 민주는 이런 측면에서 역사적 사실에 굉장히 부합하게 잘 글을 썼네, 이런 식으로 칭찬하는 건 누구나 쉽게, 그것도 짧게 잘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흡 사례를 뭔가 애둘러서, 이 친구가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뭔가 애둘러서 잘 표현하면서도 교사의 교직관을 드러내는 이 수업을 구상하리라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민주라는 친구가 역사적 사실 측면에서 두 가지를 실수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민주가 이 부분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실수했네요. 굉장히 미흡합니다. 라고 하면 얘가 상처받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실수했지만 민주가 이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따라서 이 부분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해서 선생님한테 수행평가로 제출을 해주면 쌤이 보완해준 부분을 점수에 반영할게요 라는 식으로 과정 중심 평가까지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깔끔한 미흡 사례 보완 장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기출문제 파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김쌤께서 작업하신 선생님을 위한 수업 실현이라는 책에도 같이 실려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동안 출제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한국사가 압도적인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 출제 경향을 보면 재작년은 동아시아사, 그리고 작년은 세계사가 출제되었죠. 그래서 이 한국사 파트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 마찬가지로 올해도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주제도 꼼꼼히 건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나 저도 작년에 시험 봤을 때 굉장히 뜨악했던 부분이었는데요. 바로 프랑스 혁명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사에서 벗어났다 하더라도 한국사와 관련이 있는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의 주제가 출제되겠지라고 저도 막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사실 한국사와 직접적으로는 관련성을 찾기 힘든 프랑스 혁명이 출제됐죠. 따라서 이번에 2차 수업 실현 대비하실 때는 한국사는 기본이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가장 빼놓을 수 없는 역사적 변곡점은 꼭 다뤄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살펴봤으니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사 이외의 영역에서 출제되는 경향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한국사는 기본이고 동아시아사와 세계 각국을 연결지을 만한 주제를 꼼꼼히 건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선행 작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한국사와 연결지을 주제들을 모두 다 학습하셨다면 다음으로는 한국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지만 동아시아사나 세계사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이런 주제들을 꼭 건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동아시아사에서는 몽골 제국 이런 부분들을 빠뜨려서는 안 되겠죠. 몽골이 세계에서 가장 큰 제국을 수립했던 그 13세기 이런 측면들에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이제 이 부분은 내가 1차 시험에서 봤을 때도 정말 이 부분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내가 실제 수업 현장에 갔을 때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내가 놓치지 않고 설명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여러분들께서 다뤄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리하고 빡센 수업 조건입니다. 작년에 저도 굉장히 난감했었습니다. 이제 저도 당연히 이제 출제된다 하더라도 한국사랑 관련 있는 주제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들어갔죠. 그런데 이게 웬걸 프랑스 혁명이 출제가 됐고요. 심지어 수업 조건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례를 제시하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다행히 제가 교과서를 꼼꼼히 본 덕분에 이제 그 사례는 이제 쉽게 제시할 수가 있었지만 정말 수업 조건이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 빡센 수업 조건이 나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는 평소에 2차 스터디, 수업 실현 스터디 하실 때 무리하고 빡센 수업 조건 하에서 수업 연습을 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것은 면접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이 무리하고 빡센 수업 조건으로 수업을 하시다 보면 그게 자연스러워지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 순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험장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그 시험장에 가시면 생각보다 여유로운 주제가 출제되면 정말 그 수업 실현 현장에서 날아다니실 수 있고요. 반대로 작년처럼 무리하고 빡센 수업 조건이 나오게 되면 평소 해왔던 대로 그렇게 적응하셔서 수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교과서 핵심 요소를 꼭 반영해서 선생님들께서 꼭 반영해서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교과서 탐구 활동이나 탐구 문제에 들어가 있는 사례들까지도 꼭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작년 이제 수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기도 했지만 그 반대로 생각보다 그 조건 중에서는 이 문제 되게 잘 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특히 사례 부분이었는데요. 이 선생님께서 가장 교사한테 기본이 되는, 학생한테 기본이 되는 교과서를 꼼꼼히 읽고 오셨느냐를 점검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실 때 보통 이제 넋놓고 수업을 하게 되면 본인 하고 싶은 말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교과서 핵심 요소 들어가실 때부터 교과서 핵심 요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꼭 교과서에 드러난 내용들을 강조하시면서 수업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교과서 핵심 요소를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네 번째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굵직굵직한 주제를 보면 교과서에서도 친절하게 굵직굵직한 주제로 글씨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모든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두가 인정하는 굵직굵직한 주제 안에서 굵게 표시된 부분, 볼드 처리가 된 부분이나 혹은 밑줄이 있는 교과서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 순서로 출제 예상 주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출 이렇게 이 기출된 주제를 눈에 띄게 지금 표시를 해놨는데 딱 이걸 보고 선생님들께서 이런 질문이 드실 거예요. 쌤, 근데 기출된 주제 봐야 되나요? 한번 수업 실현 해봐야 되나요? 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답변은요. 기출된 주제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정확한 답변은요. 기출된 주제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까지 다뤄야 돼요. 언제 안에? 우리가 지금 12월부터 발표하기 전까지.
그쵸? 한 달도 안 남은 기간 안에 이 주제를 다 다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출된 주제까지 현실적으로 다룰 시간이 없어요. 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주제만 소화하시는 것도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벅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기출된 주제는 굳이 수업 실험까지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정말 불안에 떠시는 선생님들 위해서 굳이 조언을 드린다면 교과서 정도는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동아시아사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사는 이제 저도 모든 주제를 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교과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부분, 교과서들 비교 검토하면서 이 교과서에서 모두 다 핵심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실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동아시아사는 여기 있는 내용은 꼭 좀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다고요? 네, 원래 수업 실현이라는 게 힘듭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이 안에 있는 주제만큼은 꼭 좀 다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드릴 수 있는 답변입니다. 자, 그러면 동아시아사를 예시로 들어서 우리가 실제 수업 실현을 대비하기 위해서 교과서를 2차 시험 준비하면서 교과서를 훑을 때는 어떻게 훑어야 될까? 첫 번째로 성취 기준을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1차 시험 때 역사교육론 공부하시면서 성취 기준을 어떻게 재구조화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호하고 굉장히 좀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차 시험 때는요, 성취 기준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제 출제 예상 테마의 성취 기준 드러나 있는 부분에서 핵심 내용을 찾습니다. 예를 들면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분쟁 사례, 그리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라는 부분에서 갈등 분쟁 사례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가 핵심 내용이 되겠죠. 왜냐, 이 내용 빼버리면 말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의 밑줄을 한번 쳐보고요. 갈등과 분쟁 사례는 그럼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갈등과 분쟁 사례는 강의식 수업을 해서 실현하라고 물어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해당 내용에 관련되는 고등학교 교과서 핵심 요소를 연결지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부터 시작해서 동북공정에 관련된 내용까지가 갈등과 분쟁 사례에 해당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쌤, 그러면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요? 네, 이거는 사실 교과서 내용을 암기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죠. 이 내용은 저는 학생 활동으로 구현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 핵심 요소와 학생 활동으로 이런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겠구나를 예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출제 예상 주제를 한번 짐작해 보는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세계사 핵심 테마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도 역시나 모든 주제를 실기에는 굉장히 선생님들께서 부담이 되실 것 같아서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 위주로 이제 추렸습니다. 그 주제들도 거의 98% 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된 문제만 학습하셔도 세계사 출제되면 사실상 그렇게 문제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세계사도 마찬가지로 핵심 테마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취 기준 역시 똑같이 확인하십니다. 서아시아 여러 제국의 성립과 발전, 그리고 이슬람교를 중심으로 이슬람 세계의 형성과 확장을 탐구한다 라는 부분이 핵심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내용에서는 뭔가 학생 활동으로 이어질 부분을 성취 기준에서는 확인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은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 핵심 요소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서아시아 여러 제국의 성립과 발전, 아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사산 왕조 페르시아에 이르기까지 이 한 왕조의 성립과 발전, 쇠퇴, 멸망 과정을 1차 시험에서 학습하신 내용을 교과서로 다시 한번 다져가시면서 교과서 용어로 번역하시는 작업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교과서 핵심 요소를 확인하시면서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일단 주제가 서아시아잖아요. 이거 출제될까? 일단 이런 생각부터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출제될 확률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지금 서아시아 관련된 역사가 지금 학교 실제
학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요. 실제 선생님들께서 교원학습 공동체로 모이시게 되면 가장 많은 토의를 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서아시아의 역사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로 실제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기가 굉장히 난해해요. 일단 애들이 이슬람교 보는 순간 굉장히 좋아해요. 와, 한국에서 이슬람교 신자들을 찾아보려면 정말 손에 꼽겠죠.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일단 신기하니까 이슬람교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은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름부터 길어요. 아이들한텐 이 내용부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선이라는 왕조 명칭 자체도 아이들은 이제 왕 이름 외우기도 어려워하는 애들인데 이 왕조 애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학교 현실을 감안했을 때 서아시아에 관련된 역사가 출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올해 1차 시험에서도 우마이야 왕조랑 아바스 왕조의 지배계층 변화 문제도 출제가 됐죠. 그래서 실제 현재 나아가고 있는 출제 경향상에도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아시아의 역사, 인도 지역의 역사 빼놓지 마시고 꼭 좀 봐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파트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파트에서는 실제 이 판서의 끝판왕이라는 책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2차 수업 실현 스터디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실지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